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임진왜란과 호남의병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죠? 그렇죠? 1592년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조선왕조 건국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1392년. 그러니까 조선 건국 200년 후에, 200년 뒤에 이런 전란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보통 우리 중국이나 유럽 같은데 왕조가 들어서면 대략 몇 년 정도 유지될까요? 그렇죠. 대체로 뭐 150년 내외 정도 보죠. 그러니까 중국의 뭐 원나라나 명나라나 뭐 이런 청나라를 봐도 대략 한 200년, 150년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조선왕조 건국한 지 200년 뒤에 이런 큰 전란을 겪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조선왕조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200년을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1592년이면은 1792년이니까 정조 때죠. 정조 때. 그럼 그때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인류의 큰 역사를 바꾸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거나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선언이라거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임진왜란을 겪고 200년 뒤에는 또 우리 사회가 리모델링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갖는 어떤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깔고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그렇죠. 1598년 12월에 끝났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이제 해로 하면은 7년이죠. 7년. 그래서 7년 전쟁. 7년 전쟁이죠. 상당히 길죠. 전쟁을. 우리 6.25 한국전쟁 그러면은 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53년 7월에 끝났으니까 4년 전쟁이죠. 4년 전쟁.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니까 굉장히 긴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초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때니까 아마 굉장히 긴 기간이다 보면 되겠죠. 자, 4월이니까 이건 음력입니다. 음력.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양력으로 3월 10일이니까 아마 음력으로는 한 2월 한 며칠 정도 되겠네요. 자, 음력으로 4월 달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4월 달이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그 수강생 가운데 뭐 이렇게 공직에 과거에 공직에 근무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직사회에서 뭐 계절이 바뀔 때 뭐라고 합니까? 해빙기. 이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점검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해빙기 때, 지금이 해빙기잖아요. 지금 산불 엄청 많이 나죠. 여름 같으면 산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오고 또 그 파란 잎이 있기 때문에 불에 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뭐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확 불이 나죠. 그래서 이런 해빙기 때는 이제 산사태라거나 그런 산불이라거나 이런 거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주의 경보를 내리죠. 이렇게 이제 뭐 1년 365일이지만은 다 나름의 어떤 때가 있죠.
우리 국방도 마찬가지죠. 국방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이 우리를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비행기로도 습격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옛날 배는 이제 돛담배죠. 돛을 달고 움직이죠. 돛은 바람이 있어야죠. 자, 바람은 지금은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지금은 북서풍이 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본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려면 엄청 힘이 들죠. 역풍을 맞고 와야 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바뀌죠. 남동풍으로. 태평양 쪽에서 우리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로 바람이 이제 불어오죠. 그때 일본이 배를 타고 돛을 탁 올리면은, 돛을 올리면 그냥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이 바뀌는,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는 이제 음력 3월 정도, 3월 내지는 4월이 되면은 남쪽에 대한 경계 경보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거꾸로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또 준비를 해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유목민들, 그러니까 몽골이라거나 여진이라거나 거란이라거나 이런 유목민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몽골의 침략, 뭐 귀주대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면 이제 압록강이라는 아주 큰 강을 건너야죠. 지금은 이제 압록강 철교 철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동에서 이렇게 신의주 쪽으로 기차가 그 철교를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전통 시대는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유목민들이 배가 없잖아요. 말만 있죠. 여름철에 압록강을 건넌다,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언제 건너겠습니까? 그렇죠. 겨울에 이제 압록강이 얼면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모래 같은 것을 잠깐 깔고, 흙 같은 걸 좀 깔고, 뭐 아니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마른 풀 같은 걸 깔고 그 위로 말이 이제 질주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즉 강이 얼 때가 되면 북쪽 지방에 대한 경계 경보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제 남동풍이 불 때는 남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제 강물이 얼게 되는 겨울철이 되면 북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자, 여김없이 4월 달에 때는 4월 14일이죠. 음력으로. 자, 왜군이 침략을 해오죠. 자, 쭉 해가지고, 자, 왜군이 평양까지 가네요. 6월 달에 평양까지 가고, 7월 달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한산도에서 크게 이제 무찌르고, 또 우리 고경명 선생이 이제 금산에서 순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쭉 하다가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93년 1월에 평양을 수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따뜻한 뭐 일본 사람들이 1월 달에 평양성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엄청 추웠겠죠. 그때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수복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울을 이제 수복을 하게 되죠. 서울을 거의 이제 1년 만에 서울을 되찾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체로 94년부터 96년까지는 이제 강화 협상,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요즘도 한국 전쟁에 대한 그 한국 전쟁 뒤처리에 대해서 무슨 정전이니 휴전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전쟁을 끝내려는 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죠.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죠. 명나라 장수하고 일본 장수 사이에 우리나라는 배제가 된 채 강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다시 침략을 하죠. 이걸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그런 거죠. 97년이 정유년이기 때문에 또 재차 침략을 했기 때문에 재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1월 달에 들어와요. 1월 달에. 엄청 힘들었겠죠. 큐슈 쪽에서 부산 쪽으로 오려면 이제 이 역풍을 맞고 오려면 이제 지그재그로 항해를 해야 돼요. 지그재그.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노 젓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하는 이 항해사는 또 잘 바람을 이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1월 달에 이제 침략을 했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뭐 항상 그러죠. 전쟁이 뭐 이기건 지건 간에 이기면 누구 공이야? 공타령을 하고 지면은 이제 누구를 지목해 가지고 패전의 이제 원인으로 뭐라 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죠. 그래서 결국 이순신이 이제 투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군 지휘권은 원균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균이 패전을 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순신이 복귀를 하게 되죠. 복귀해서 처음으로 치른 전투가 바로 명랑대첩이죠. 그래서 이 명랑대첩은 굉장히 이제 임진왜란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전투가 되겠죠. 거의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뭐라 합니까? 뒤바꾼 그런 이제 전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98년에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총 공세에 퍼붓죠. 그래서 울산성 전투라거나 또 순천에 가면 외교성이 있어요. 외교성 전투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왜군들이 이제 철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지막 철수 때 펼쳐졌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를 하고 아마 12월 정도 되면 왜군이 이제 전면 철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이제 끝을 맺게 된다.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7년간의 흐름을 쭉 내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전쟁의 분기점은 어김없이 전라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산도 대첩 이거는 이제 전라 좌수군, 그러니까 지금의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도 수군들이 나가서 거둔 전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랑은 이제 지금의 이제 해남에 있는 우수영 앞바다에서 치러진 전투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전라도 선비들이 일으킨 의병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죠. 전범이라고 합니까? 전쟁을 일으킨 이제 그 범인 전범 최고 전범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당시 일본은 뭐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한 100년에 걸쳐서 무사들끼리 뭐 제후들끼리 또 영주들끼리 내전을 치렀죠. 이때 이제 그 등장했던 이제 신무기가 이제 이른바 조총이라는 거죠. 조총. 그 큐슈 밑에 쪽에 보면은 종자도라는 이제 섬이 있는데 종자도라는 섬. 저도 이제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그 종자도에 이제 표류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자도에 가면은 조총전례지라는 큰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슈의 이제 그 무사들이 그것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조총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도 이 조총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 그럼 조선은 어떠했느냐? 조선은 이제 선조가 이제 살림 세력의 후원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고 이제 이른바 살림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살림들이 대략 한 1575년 정도 되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분당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조선 자체가 그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책을 좀 소홀히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의 분당 그리고 양 진영 간의 아주 격렬한 이 어떤 갈등 이런 속에서 국방 전략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왜군이 부산에 이제 상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임진, 이때가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진 왜란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일본군은 이제 큐슈에 가면은 이제 후쿠오카에서 이제 서쪽으로 당진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당진. 우리도 당진이 있죠. 당진은 문자 그대로 당나라를 가는 나루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제 항구. 후쿠오카에서 서쪽으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당진, 일본 말로는 가라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고야라는 조그만 그 지역이 있어요. 나고야. 저기 일본 중부에도 나고야가 있죠. 한자는 다르지만 이제 발음은 똑같죠. 거기 나고야에다가 이제 성을 쌓고 조선 침략의 이제 전진 기지로 삼았죠. 베이스 캠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대략 한 20만 명이 이제 집결해 있었죠. 뭐 요즘 같으면 뭐 초고속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집결지를 갖다가 뭐 폭격을 하면은 쉽게 끝났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나고야에 주둔했던 이제 그 왜군들이 이제 차례차례 제1진, 2진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제 조선으로 이제 침략해 오기 시작한 거죠. 대략 한 16만 명 정도가 침략해 오죠. 대략 한 16만 명 정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일본의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당시 그 현지에 있었죠. 현지에. 자,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부산 진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래 부성을 차례로 이제 무너뜨리고서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동래 부사가 송상현이라는 분인데, 송상현 우리 전라북도 고부 출신이에요. 고부 사람입니다. 송상현이라는 분이 이제 동래 부사로서 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분전을 했으나 결국은 이제 성이 무너지고 다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아주 격렬한 전투가 펼쳐졌어요. 기록으로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음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 뭐 실물 증거는 없는 거죠. 기록으로는 뭐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나왔는데 증거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 될까요? 1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그 부산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동래 부성의 해자 알죠? 예, 성 주변에 있는 물길이죠. 성으로 적이 접근해 오던 것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길, 그걸 해자라고 그러죠. 그 동래 부성의 해자가 있었던 자리, 거기에 이제 부산 지하철 역이 하나 들어서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팠는데 그 해자니까 이제 습지죠. 습지에서 이제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첫째는 이제 무기, 갑옷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화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갑옷도 어느 장수 것인가는 몰라도 갑옷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자는 이제 뻘이 있기 때문에 뻘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물체가 잘 안 썩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골도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유골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뭐 이런 데가 이렇게 함몰됐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이제 뭐 칼로 쳤다거나 아니면 화살을 쐈다거나 그래서 함몰된 두개골이 함몰된 날카로운 물질로 이렇게 찔려진, 심지어는 이렇게 칼로 쳤는지 이렇게 두개골 뒤에가 이렇게 칼자국이 있는 그런 유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 동래성 전투가 매우 참 격렬하고 잔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작년일 겁니다. 어디다 조그만 칼럼을 이제 제가 썼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시내 지금 도처를 지금 파고 있죠. 그래서 혹 옛날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또 광주시청도 혹시 그런 것이 나올 줄 모르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칼럼에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뭔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제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기존 것을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것 위에 덮어씌우기를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로 포장을 해도 현재 있는 것을 갉아내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위에다 계속 덮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지역을 파봐도 생활했던 층이 굉장히 높이 쌓여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한 일 아니고는 땅을 팔 이유가 없죠.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땅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죠. 바로 지하철 공사가 되겠죠. 지하철 공사.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될 겁니다. 20년 좀 넘었을 것 같네요. 영국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제 그 유골이 나왔어요. 유골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뭐 고속도로 공사하고 그럴 때 이제 미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라가 나오면 이제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죠. 뭐 이빨을 연구한 사람, 뭐 세균을 연구한 사람, 또 뭐 이렇게 식품이죠. 위 속에 아주 소화가 덜 된 이런 걸 연구한 사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동원을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그걸 토대로 우리 인류의 원형지를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왜 우리는 아프고 왜 우리는 감기에 걸리는 거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 가는 큰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 그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을 집단 매장한 그 유골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견됐지만 영국 학자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아주 분야별로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팀을 이뤄서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연구한 결과 중세 사람들을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죽음으로 몰았던 그 패스트라는 균, 흑사병의 균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들이 달고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쩝니까? 그것에 면역이 돼가지고 흑사병 정도의 균은 우리한테 별 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현재 우리는 달고 사는 거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직 면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제 참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잃겠지만 서서히 면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극복해 나가겠죠. 그런 이제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지하철 공사장에서 뭔가 광주 역사의 어떤 잘 모르는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군들이 어쩝니까? 조령을 넘죠. 조령, 문경세제라고 그러죠. 문경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경세제는 밑에서 올라가면은 조금 경사가 져요. 계속 경사 따라가고 저쪽에서 넘어오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걷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관광버스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충청도 쪽으로 가서 넘어서 내려와서 경상도 문경 쪽에서 차를 타고 돌아오면은 굉장히 아주 즐거운 여행도 되고 역사 공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조령을 넘어서 충주까지 가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충주 뭐 탕금대랑 합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쳤지만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개전 20일 만에 이제 왜군들이 이제 서울을 빼앗고 말죠. 자, 국왕은 이제 서울을 뒤로 한 채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개성까지 갑니다. 개성까지 갔는데 바로 또 왜군들이 임진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다시 평양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또 왜군들이 대동강까지 밀려오니까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죠. 이제 의주에 갔어도 참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일부 신하들은 요동으로 피난을 가자는 의견도 제시했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수용되지 않고 어찌됐든 일단 의주에서 버티기로 그렇게 가는 거죠. 왕자들은 이제 함경도로 떠나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제 조정이 움직일 때, 즉 임금이 피난을 갈 때, 자, 임금과 세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나눠서 갈 것인가? 그래서 위급할 때는 임금과 이제 세자는 나눠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야 혹 불행이 닥치더라도 수습할 수 있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권력 공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전술을 썼던 거죠.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뭐 큰 재벌 회사들 같은 경우 뭐 해외 출장을 간다 그럴 때 뭐 사장하고 부사장이 한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거 못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혹 모르는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장과 부사장은 따로따로 비행기를 타도 따로따로 타게 한다거나.
자, 이제 왕자들은 이제 함경도로 피난을 가죠. 자, 요 소식. 자, 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임금이 파천을 했다. 요 소식이 이제 전라도에 전해집니다. 대략 서울에서 전주 정도에 이르려면 보통 한 6, 7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걸어서 움직이니까 대략 평시 같으면 한 6, 7일 정도. 그래서 하여튼 소식이 이제 전해지죠. 전해지니까 이제 호남의 이제 선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라도 임금을 지키자, 왜적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의병은 문자 그대로 이제 민간인이 무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두는 거죠. 군인을. 그래서 군인에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고 또 무기를 만들어 주고 하는 거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한테 월급을 주고 도둑을 잘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들은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 짓고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못 해주고 군인이 못 해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민간인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의병, 의로운 병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다들 민간인들이 총을 메고 전투에 임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을 뭐 대략 유럽에서는 뭐 민병대 이렇게 이제 부르죠. 영어로는 이제 뭐 이 자원봉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대체로 의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선비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대표적인 분이라면은 나주의 김천일, 광주의 고경명 이 두 분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의도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열사죠. 정열사.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그 동신대학교 밑에 상당히 터가 넓죠. 김천일 의병장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뭐 본래는 나주 시내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주에 남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우여곡절을 거쳐서 해방 이후에 지금 자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몇 칸입니까? 건물이 3칸. 그렇죠? 3칸이죠. 대체로 사당 건물은 3칸 건물입니다. 사당 안에 있는 김천일 장군이라고 해야 하나 선생이라고 해야 하나 저희들도 가끔씩 좀 뭐 혼란스러운가요? 사당 안에 있는 김천일 선생 영정이 되겠습니다. 영정. 접니까? 분위기가 장군 같아요, 선비 같아요. 저는 뭐 선비풍, 선비 냄새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선비죠. 선비. 요 뒤에 있는 거 뭡니까? 요 좌석 뒤에 있는 거. 그렇죠. 호피죠. 호피. 호피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어떤 큰 어떤 자리를 의미하고 자리에 까는 걸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상징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 선물, 이걸 예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결혼식 때 보내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그러죠. 예물, 예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 문서만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겸해서 보냅니다. 그것을 예물, 예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물 가운데는 꼭 호피가 있습니다. 호피. 일본으로 매년 나가는 호피도 굉장히 여러 장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호피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호랑이 사냥꾼들이 이제 호랑이를 사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호랑이가 많았죠. 그나저나 어찌됐든 지금은 뭐 호랑이가 거의 멸종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정열사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동상이. 이 동상의 분위기는 진짜 장군처럼 보입니다. 동상의 분위기는 탁 칼을 탁 들고 있고, 이 칼도 도대체 오른손으로 쥐어야 돼, 왼손으로 쥐어야 돼, 참 논란이 많죠. 광화문 광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이순신 동상 칼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오른손에 들어있죠. 오른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칼을 무기로 쓴다면 당연히 왼손에 칼집을 쥐고 있어야겠죠. 왼손에 칼집을. 그래서 오른손으로 칼을 빼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칼을 어떤 그 지휘봉으로 생각한다면 또 오른손에 쥘 수도 있는 거죠. 오른손에 칼집을 오른손에 쥘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이라면 칼집은 왼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좁은 길에서 칼을 우리가 항상 그 휴대를 한다면 좌측 통행을 해야 돼요, 우측 통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에서 뭐 당연히 좌측 통행을 해야겠죠. 그래야 오른손으로 칼을 쫙 뽑을 수가 있겠죠. 우측 통행을 해버리면은 내가 오른쪽 벽에 내 오른손이 막혀버리죠. 칼집을 어디에다가 쥐느냐, 이것은 여러 영역에서 파급 효과가 있겠죠. 자, 뭐 그 정도 얘기하죠. 자, 정열사 입구에 있는 김천일 장군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진주성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만. 현재는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주성을 가면은 대체로 예전에는 요 문으로, 여기가 주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요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촉성루가 있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이쪽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죠. 자, 요 진주성을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곽성을 쌓게 되는 거죠. 외곽성을.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겹으로. 내성, 외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약간 그 저지대여 가지고 이 저지대를 매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죠. 성을. 근데 이제 진주성 전투 때 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왔어요. 비가 여러 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이 이제
상당히 부실해져 버렸죠. 그래서 왜군들이 이 성을 아주 쉽게 허물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라는 게 성을 쌓고 그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뭐 화살을 쏜다거나 돌멩이를 던진다거나 기름을 끓여가지고 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공격하는 측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을 허물어야 되죠. 성을 허물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거나. 근데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사다리 타고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영화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그냥 칼로 친다거나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뭐냐? 성문을 이런 큰 장대를 이용해 가지고 성문을 때려 가지고 성문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성 앞에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또 성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이걸 옹성이라고 그러죠. 옹성. 그러니까 성문을 부으려면은 이 S자 쳐져 있는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사방대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처럼 일자로 문이 되어 있다면은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받아불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옹성이라 해가지고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협공을 하니까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공격은 일단 어딘가에 이런 데를 두더지처럼 땅을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이제 이때도 왜군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축대가 약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성이 자동적으로 허물어지게. 그럼 성벽이 허물어지면 이제 그걸 타고 우르르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르르 이제 몰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전쟁이 끝나버렸죠. 쉽게 전쟁이 끝나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책임 전가. 그래서 동쪽, 이제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 동쪽은 김천일 장군이 이 마크를 하고, 뭐 남문은 누군가가 마크를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쪽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동쪽성이, 동문 쪽이. 그 이유는 임진왜란 직전에 무리한 증축공사, 저습지를 매립을 해서 성벽을 쌓은, 그게 한 10여일간의 이 장마비로 인해서 약해진 틈을 타서 왜군들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김천일 장군 쪽이 맨 먼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김천일 장군은 이제 서인계 정치인이죠. 그 점에 대해서 동인 쪽, 경상도 동인 쪽 사람들은 김천일을 매우 폄하합니다. 폄하해서 김천일 때문에 진주성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여기를 다 매립을 해가지고 현재는 다 매립을 해서 이제 주택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일제 때 일본인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군청, 경찰서 등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요 내성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강이겠죠? 남강. 여기가 이제 촉성루. 요 밑에가 이제 의암이 되겠네. 의암. 의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성을 지키는 이제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창렬사라는 사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마 요 정도에가 국립진주박물관이 지금 들어서 있죠. 요 정도에가 국립진주박물관. 그 뒤에가
사찰이 있고 창렬사가 있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후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촉성루, 아마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촉성루일 거예요. 촉성루. 촉성루에서 이제 장수들이 최종 이제 회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무기도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우리가 외놈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강에 뛰어들어서 순절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자, 뭡니까? 천일투애 그 말이죠. 김천일 장군이 절벽에서 떨어지다라는 판화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누굽니까? 김천일 장군이네요. 천일 아들 김상건인데, 아들이 상건인데 같이 껴안고 강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남겨놓으면 아들도 외놈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이 부자가 다 껴안고 같이 이제 투신을 하게 되는. 요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 세종 때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이른바 유학을 토대로 건국을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 임금 때는 그런 이제 유학에 대한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 발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좀 학식이 짧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글로 된 것을 읽고 그 제대로 안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글반 그림반, 글반 그림반,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린이 이야기책 식으로 만들죠. 그게 뭡니까? 삼강 행실도죠. 삼강 행실도. 그래서 삼강 행실도는 딱 책을 펴면은 한쪽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판화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만화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삼강 행실도. 자, 세월이 흘렀어요. 광해군 때 임진왜란 때 그동안 이렇게 삼강의 모범이 됐던 사례를 이제 추가합니다. 추가.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삼강 행실도의 증보판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이 김천일 장군의 이 순절이 모범 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수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군이 진주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정보가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은 진주를 점령하면은 바로 전라도로 넘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의병들이 이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속속 진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작전권, 우리 요즘도 좀 전시 작전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시의 작전권은 우리가 수행한다. 이게 전작권 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전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우리 민간인을 동원하고 우리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수행해야지 않겠느냐? 이 자주 독립국가에서 이런 취지인 거죠. 이게 전시작전권이죠. 자, 임진왜란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죠. 전시작전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명나라 장수한테 있었죠. 그리고 우리 쪽에 이제 최고위자가 도원수라는 거죠. 도원수, 권율 장군. 자, 명나라 장수, 도원수, 이분들은 중과부적이다. 자, 왜군들은 그 한 10만 명 정도, 진주를 공략하려는 왜군들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병력은 탈탈 털어봤자 한 2, 3만 밖에 안 되니 어떻게 진주성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 진주를 포기하는 걸로 이제 작전을 짭니다. 진주를 포기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우리 김천일 의병장, 그 다음에 화순 출신의 최경애 의병장, 이제 이런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주를 지키자 해가지고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주 주민들 전부 해서 성 안에는 뭐 한 5, 6만 정도, 성 안에는 민간인, 뭐 아녀자, 뭐 군인, 뭐 할 것 없이 한 5, 6만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왜군들이 진주성을 점령을 했죠. 얼마나 문질러 버렸는가 하면은 거의 사람이 다 죽었다. 개와 닭도 다 죽었다. 나무도 다 베버렸다 할 정도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죽은 시체 속에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몰래 이 담을 넘어서 이제 헤엄쳐서 나온 사람, 이런 정도. 아주 극소수. 나머지들은 다 이 성 안에서 다 몰살당했죠. 그래서 이 산 사람도 그날의 처절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동안은. 이해되시죠? 우리도 5.18 이후에 한동안은 광주의 참상을 말하지 않았죠. 진주 사람들도 어떻게 겨우 살아남은 극소수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때가 며칠입니까? 여기 날짜가 어디가 있을 텐데. 이 성이 무너진 날, 이거를 함성일이라고 합니다. 함성일, 성이 무너진 날. 함성일만 되면 진주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5.18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 당시에 당하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온갖 삭신이 아프는 거예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그날이 되면 아픈 거죠. 진주 사람들도 함성일만 되면은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모여서, 그날 함성일 날 강가에 모여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푸닥거리, 이 악을 떨쳐내는 이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그리고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배양하는 창렬사라는 사당을 지어서 또 제사를 지내고, 이거는 일제 때 나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제 때 나온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동아일보 진주 주재 기자이고, 6월 28일 진주성이 함몰되는 음력 6월 28일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악을 떨치는 행사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의기제전, 의기가 누구죠? 그렇죠. 논개죠, 논개. 의기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진주 유등축제가 되는 거죠. 진주 유등축제. 그러니까 이 함성일 날 제발 귀신들이요, 우리 괴롭히지 말고 너네들은 너네들대로 잘 살아. 우리 산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런 소원을 담아서 조그만 등을 만들어서 흐르는 남강물에다가 띄웠던 거죠. 그런 행사가 세월에 따라 조금씩 바뀌면서 오늘날은 이제 진주 유등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천일 장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이분 이제 서인 출신 정치가예요. 본래 고향은 아마 창평이었다고 그럽니다. 창평. 그래서 이제 아마 일찍이 부모를 이제 여의고 외가인 이제 나주에서 성장을 했답니다. 외가인 나주에서. 그리고 이제 관직에 진출을 했고, 담양부사를 마치고 이제 나주 고향에 내려와서 서재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158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년 전쯤이죠. 이때 이제 왜군들이 손죽도를 침략을 합니다. 손죽도. 지금 이제 손죽도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손죽도 가보신 분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거문도 가기 전에 있는 섬인데, 그 손죽도를 거쳐서 가는 거문도 가는 배 가운데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있는가 하면 손죽도를 거쳐가는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손죽도를 왜군들이 이제 습격을 합니다. 이제 그때 녹도만호, 지금 고흥에 가면 녹동 있죠? 녹동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만호가 주둔하는 수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만호 이대원이라는 사람이 왜구를 막으러 나갔다가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왜구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총을 가지고 옵니다. 조총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혼비백산해 버렸죠. 생전 생각지도 못한 이 조총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전라도 남쪽 지역이 아주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쑥밭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어느 때 놀랬던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등장하면은 이제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사실 조총이 전술적으로 잘 쓰면은 조금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 유효한 무기는 아니에요. 유효한 무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활이잖아요. 활인데, 우리의 활은 이제 단궁이라고 해가지고 활 크기가 이렇게 작죠.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 활은 장궁이라 해가지고 거의 사람 키만 하죠. 사람 키만 해. 그래서 뭐 옛날 그림을 보면은 이 명나라 군인들은 자기 키만한 활을 이렇게 막 들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조그만 것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단공이기 때문에 이 화살을 장전해 가지고 쏘는 시간이 아주 짧죠. 짧고, 이 그 날아가는 속도, 이걸 이제 초속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갑옷도 뚫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멀리는 못 가죠. 멀리는. 장궁은 멀리 날려보내는 특징이 있고, 장궁은. 단궁은 짧지만 굉장히 그 속도가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들도 직구를 던지면 굉장히 그 직구 속도가 빠른 투수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동열 선수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살상 무기로서는 단궁만한 무기가 없죠. 빨리 쏘고 맞으면 치명력이 있고, 조총은 문자 그대로 화약을 막대로 해가지고 화약을 넣고, 거기다가 납 덩어리를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내고, 거기다가 나이타로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쥐 타고 가서 화약이 빵 터지면은 총알이 나가는. 그러니까 한 방을 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그렇게 전투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적이지는 않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 소리. 물론 이제 조총은 맞으면 뭐 아주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 소리에 우리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빠방 하면은 그냥 전투도 하지 않고 다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전투를 치러보지도 않고 우리 군인들이 무너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언제 경험을 했느냐? 손죽도 외변 때 우리 남쪽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때 왜군이 왔다 하니까 그냥 왜군이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전투다운 전투도 치러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이게 손죽도 외번이에요. 참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요 소식을 접한 우리 김천일 장군께서는 아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도 저놈들이 언젠가 또 올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도 좀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무술을 닦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임금이 이제 파천을 했다. 왜군이 한양에 입성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김천일 이 선생이 바로 이제 우리라도 나서서 나라를 막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큰 선비들, 뭐 고경명, 박광옥, 최경애 이런 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병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하죠. 자, 마침내 5월 16일, 이것도 이제 음력이죠. 5월 16일, 나주에 이제 여러 원로들, 그 다음에 집안 가족들이 이제 나주 공관, 아마 나주 공관이니까 아마 지금 나주 객사 금성관으로 뭐 해석을 해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왔네요. 송재민, 양산용 뭐 이런 분들이 왔죠. 대략 한 300명 정도의 이제 의병을 모았죠. 그러면서 이제 북산길에 오릅니다.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전력을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70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700명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수원에 가면 독산성이라는 이제 산성이 있어요. 독산성.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게 되죠. 이제 이때 이 김천일 장군이 이 행주 산성의 후방을 지원을 하고 또 왜군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행주 대첩을 이끄는데 또 나름의 이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군들도 이제 서서히 남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철수를.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천일 장군도 이제 왜군들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왜군들이 진주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군들이 한 10만 명 정도 이 진주를 공략하려고 했고, 이때 많은 이제 장수들은 진주를 포기하자 했지만 우리 김천일 장군께서는 지금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고 진주와 호남은 입술과 이의 관계이니 진주를 버리면 그 화가 호남에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서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전히 무언 고립무원의 상태죠. 뭐 한 5, 6만 내지는 6, 7만 명에 이르는 성한 사람들 밤낮 9일간에 거쳐서 전투를 펼칩니다. 9일간에 거쳐서. 그래서 대체로 93년 6월 29일 성이 이제 함락이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2차 진주성 전투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때 진주성을 지켰던 사람을 삼장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김천일, 최경애, 황진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황진은 남원 사람이에요. 남원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충청 병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였기에 충청도 병사를 이끌고 왔죠. 그러나 나주 사람들도 남원 사람들도 꽤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순 사람 최경혜, 이분도 경상도 병마 절도사였는데 그 휘하에는 경상도 병사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도 꽤 많이 이제 들어 있었죠. 자, 어찌됐든 이 세 분들이 모두 이제 장렬하게 순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진주 삼장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삼장사라는 말은 장렬하게 돌아가신 세 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진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쭉 지내왔던 거죠. 자, 그리고 진주 사람들은 성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기 위해 강가에서 추모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강 유등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봉 고경명 선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저쪽 조선대를 넘어서 조선대 앞을 넘어서 봉선동 쪽으로 가면은 그 도로 이름이 뭐든가요? 재봉로죠. 재봉로. 재봉은 고경명 선생의 호죠. 자, 요거는 이제 저기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비석입니다. 금산은 현재는 충청남도지만 1963년까지는 전라도 땅이었죠. 전라도 땅.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라북도 금산군을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넘겨줬던 거죠. 금산 하면은 지금 인삼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그 3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이 교통의 요지거든요.
교통우유지. 자, 금산에 있는 비석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렇죠. 재봉, 고선생, 순절지, 기 그렇게 됐네요. 요 원비석은 이 원비석은 조선 현종 때, 그러니까 1670년대에 세워졌죠. 1670년대. 자, 보입니까? 자, 이쪽은 깨져 있는 파편이고요. 깨져 있는 파편이고, 요거는 깨져 있는 부분을 여기다 살려놓고 지금 모형을 만들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비석은 1670년대에 세웠죠. 자, 일제가 저지른 그 만행, 뭐 낱낱이 다 열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죠. 젊은이들을 뭐 광산에 보내고 여자를 뭐 전쟁터로 보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을 엄청나게 파괴했죠. 파괴. 특히 이 일제 말기가 되면은 정말로 몹쓸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 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한 40개 정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려 말에 이 왜구들이 이 운봉, 지금은 남원이죠. 남원을 침략했을 때 남원 황산이라는 곳인데 그걸 이성계 장군이 물리쳤죠. 그게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황산대첩이죠. 그 비석을 우리 광주 사람 회제 박광옥 선생이 운봉 현감을 할 때 세웠어요. 황산대첩비. 이것을 일제가 폭파해 버렸습니다. 깨버렸죠. 그래서 논에다가 묻었죠. 그것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내 가지고 다시 이제 세웠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고경명 선생의 이 비석도 일제가 일제 말기에 이렇게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서 버려놨던 것을, 방치했던 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인 것처럼 새 비석을 세우고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자, 요거는 어디입니까? 우리 광주시 남구 포충사. 요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죠. 요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자, 본래 포충사는 지금 포충사, 이렇게 포충사 사당을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 산이 있어요. 구릉이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사당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신사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사당의 현판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포충사. 네, 포충사. 자, 저 끝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끝에 선사라고 적혀져 있죠. 선사. 무슨 말일까요? 선조 임금이 내려줬다. 사액서원인 거죠. 사액서원. 선사. 선조 임금이 내려줬다. 뭘 내려줍니까? 이 이름을. 그래서 이런 서원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액자라고 그러잖아요. 액자를 내려줬다. 그래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서원 사후를 세우죠. 너도 나도 엄청나게 많이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 탈세, 뭐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민폐,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서원 사후가. 그래서 대웅군이 딱 권력을 잡고 보니까 아 이거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좀 서원 사후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 40개 정도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리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국사책에 나와 있는 서원철폐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전라도에 3개가 남죠. 바로 이 보충사, 장성의 피람서원, 정읍의 무성서원, 이 3개만 남죠. 그러니까 요 현판은 옛날에 있었던 현판 그대로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 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이른바 군사정권에서 했던 일 가운데 정화사업이란 걸 합니다. 정화사업. 이 삼천교육대 이런 것도 다 정화사업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조금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크게 땅을 더 넓혀서 크게 다시 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사당은 그대로 놓고 신사당을 새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현판을 옛날처럼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적었죠. 자, 그래서 이 구사당을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 따라 쭉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요런 이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 그렇죠. 비석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충노, 봉이, 또 귀인, 지비. 그러니까 이 주인공 봉이하고 귀인은 사람 이름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고시가의 노인 거죠. 노인 거죠. 충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겠죠. 바로 고경명 장군이 금산에서 순절을 하자 그 시신을 거두어서 고향으로 모시고 오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고경명 선생의 아들 고종우라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진주성 제2차 전투에 참전을 하죠. 그때 이 봉이 귀인도 같이 주인과 함께 진주성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외적을 막다가 이분들도 같이 순절을 하게 됩니다. 자, 고씨 집안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 뭐 휴먼 스토리가 되겠죠. 이제 고경명 선생은 문과 장원 급제자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신 분이죠. 자, 이분도 관직에 있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이제 창의를 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담양으로 가죠. 담양 객사 이름이 추성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장수들이 와서 고경명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총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을 지키기 위해 북상을 합니다. 북상 쫙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산, 지금도 우리가 호남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갈 때 여산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고 그러죠. 여산에 이르러 있을 때 아니 왜군들이 올라가던 왜군들이 이 금산을 거쳐서 전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리니까 아 그래? 전주가 무너지면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인데 그러면 참 문제지. 특히 전주에는 여러분들 가보셨죠? 경기전. 그러니까 임금들의 그 그림, 영정이라고 그러죠. 그림하고 초상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 곳이죠. 전주 사고가 있는 곳이죠. 경기전이 있고 전주 사고가 있고. 그래, 그러면 전주가 무너지면 큰일인데, 그러면 임금도 중요하지만 전주를 지키는 것도 급선무다 해가지고 왜군을 막기 위해서 금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금산에서. 그래서 이제 관군하고 같이 이제 금산을 이제 금산의 주둔해 있는 왜군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거기서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산 전투에서 차남, 고인우, 그 다음에 같이 함께했던 의병장들 안영, 육팽로 이런 분들과 함께 순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광주에 포충사가 건립되고 포충사에 이제 배양이 되었던 거죠. 자, 이 이제 금산을 점거한 이 왜군들이 전주로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웅치에서 이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치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이 금산에서 전주를 넘어오는 그 고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이치라는 전투인데, 아주 그 고갯길이 승용차로 한번 지나가면 굉장히 고개가 꾸불꾸불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라도 의병들과 관군들이 왜군을 이제 막아내죠. 물론 많이 또 우리가 또 목숨도 잃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금산 전투, 웅치 전투, 이치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왜군들도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전라도 점령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전라도 점령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라도의 보존은 일단은 군량미를 조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온 조선 팔도 모든 곳이 다 전쟁터여 가지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왜군들이 자기들 군량미로 다 걷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군들, 우리 정부 관료들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전라도에서 생산된 이 식량이 공급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전부 왜군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군인을 징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일본군한테 잡혀가 버리고, 오직 전라도만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관군으로 편성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행주산성 대첩, 행주 대첩도 다 전라도 승병들, 의병들, 군인들로 편성된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온전했다. 이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그 기반을 조달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우리의 민족 문화 가운데 뭐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은 이 기록 문화의 우수성을 들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역시 압권을 차지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이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는 이런 실록을 한 군데다 두면은 그것이 불타면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혜를 내 가지고 네 군데다가, 그걸 4대 사고라고 그러죠. 네 군데다가 보존을 했죠. 인비단한테 다 불타버렸어요. 오직 전주 사고에 있는 이 왕조실록을 전라도 양반들이 정읍에 있는 내장산으로 몰래 숨겨놨다가 전쟁이 좀 끝나니까 그거를 쫙 배로 함경도 묘양산으로 끌고 가서 그걸 보존하게 했죠.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놈을 다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복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사라고 합시다.
다시 내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군데다가 보존을 했죠. 그래서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 실록은 전주사고 실록이 아니었으면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전주를 지켰기 때문에, 전라도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보존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는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내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만이산 사고, 뭐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또 무주 적상산 사고 여기다가 이제 보존을 했죠. 그것도 해방이 일제 때 일본이 한부 가져가 버리고, 또 한부는 관동 대지진 때 동경에다 뒀는데 관동 대지진 때 불타버리고, 한부는 북한에서 6.25 전쟁 때 가져가 버리고, 그마저도 지금 겨우 한부 두부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뭐 요즘은 이제 다 이제 복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복사는 해 놓았지만, 어찌됐든 민족 문화를 지키는데도 전라도 의병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장면만 한번 보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치가 되겠죠. 이치. 금산에서 여러분들 그 국사책에 보면은 그 진산, 옛날 그 해방 후에 정치인 유진산이라는 분이 있죠. 유진산. 그분 태어난 곳이 이제 진산인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뭐 제사를 안 지냈다 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그게 진산 사건이라는 곳이에요. 그 진산에서 완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개 이름이 이치입니다. 이치. 거기서 이제 우리 전라도 관군 의병들이 왜군에 맞서서 전투를 펼쳤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이치 대첩 유허비,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제 이치 고개 정상에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치전 유허지 그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석조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이치 전투에 그 참가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충장사. 우리 광주도 충장사가 있죠? 국가에 충성을 다하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신 그런 의미이죠. 자, 여기 이 비석도 일제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일제 야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요즘 일부 사람들 뭐 일본 편을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만행을 다시 당할 겁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깨트렸던 것을 다시 지금 복원해 놓은 거죠. 깨트렸던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놓고 도원수 권율 장군이죠. 권공 이치 대첩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 뒤에 막 적혀져 있어요. 다 우리 광주 사람들, 뭐 나주 사람들, 화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호남 의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요점은 이렇죠. 후대 사람들, 임진왜란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임진왜란의 극복은 호남에 있고, 호남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 된 것은 의병에 있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자로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정신은 그 당시로만 끝나지 않고 병자호란, 1636년 병자호란 때도 나라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 지역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양요가 있죠. 양요, 병인 양요, 신미양요, 병인 양요. 이때도 강화도가 프랑스군, 미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렸죠. 이때도 전라도 선비들이 오메 이거 뭔 일이다냐, 우리 강화도 지키러 가야겠다, 의병을 일으킵니다. 막 의병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나가지고 가지는 못했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의병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전라도 의병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제가 펼쳤던 정책이 뭡니까?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는 호남 의병을 제거하고 비로소 1910년에 우리 주권을 빼앗아 갔죠. 이런 정신은 바로 5.18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임진왜란 때 호남 의병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광주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